안녕하세요. 박물관 자주 가시나요? 저는 매일 박물관으로 출근하는 큐레이터 정명희입니다. 박물관을 아끼는 애호가들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을 사랑하는 분들은 저희 회사인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박 혹은 국중박이라는 애칭으로 부르십니다. 올해는 국중박이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중박은 1945년 광복되던 해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인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덕수궁 속조전에도 있다가 경복궁으로도 옮겨지고 총 7번을 이사했습니다. 이사가 좀 많았죠. 더 이상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 위치에 집을 갖게 된 지 이제 딱 20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박물관 하면 공부하러 가는 지루한 곳 아닌가 이렇게 떠올리는 분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재밌고 또 시간을 내 찾아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2점의 국보 방가사유상이 있는 사위의 방에 이어 다랑아리를 보면서 달멍할 수 있는 백자실도 많은 이들이 아끼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박물관에 자신만의 아지트가 있으실까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의궤전시실은 포토스팟으로도 인기입니다. 박물관은 최근에 이 호랑이 배지를 사려는 캐대원 열풍으로 붐비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굿즈가 있는 인기 장소였습니다. 물론 알아차려주는 분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방가사유상 피규어는 RM의 책상에 놓인 후 품절 사태를 겪었습니다. 매번 조용히 다녀가는 RM뿐 아니라 제니는 뮤직비디오에서 이 천마총에서 나온 관꾸미개에서 착안한 옷을 입었습니다. 평양감사 환영잔치 그림에서 찾아낸 이미 취한 선비가 있습니다. 이는 취객선비잔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차가운 물을 부으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집니다. 박물관이 재미있는 걸 만들면 이를 알아차려주는 센스 있는 팬들 덕분이었습니다. 저의 강연 제목 시간여행자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기도 하고 아마도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단어 유물이기도 합니다. 한때 누군가의 애장품이었던 유물은 남겨진 물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온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만나기까지 시간여행을 하면서 켜켜이 모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시라는 것은 큐레이터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이지만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실로 들어오시기 전에 만나는 곳은 국보 보물이 전시된 야외 정원입니다. 계절에 따라 이곳은 각기 다른 꽃이 피고요. 또 고양이들이 있는 석조물 정원은 용산 가족공원으로도 이어집니다. 전시만큼이나 박물관에서 중요한 곳은 수장고입니다. 전시실은 이렇게 3개 층에 42개의 전시실이 있고 전시된 유물은 한 12,000점 정도가 있다면 수장고에는 그 40배가 넘는 43만 점이 있습니다. 수장고는 유물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입니다. 유물의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맞는 온도와 습도입니다. 하여 21개의 수장고는 토기인가 도자기인가 그 재질이 나무인가 금속인가 재질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온습도로 분리되어 관리되게 됩니다. 유물은 땅에서 발굴되거나 누군가가 기증을 하시거나 혹은 옥션 등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박물관에 가족이 됩니다. 들어온 후에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유물 번호를 부여하고 수정고 안에서 자신의 집 주소를 갖게 되는 입주 절차를 밟습니다. 유물을 안전하게 포장하고 옮기는 것도 저희 큐레이터의 일입니다. 저희 큐레이터 옆에는 병원의 의사들처럼 항상 아픈 곳이 있는지 거기를 찾아 고쳐주고 또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는 보존과학자가 있습니다. 1924년 경주 금룡총에서 금관과 허리띠를 비롯해 다양한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신라 금관은 총 6점인데 금룡총에서 나온 이 금관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기가 작은 X 스몰 사이즈입니다. 또 아이들이 가지고 나온 금방울이 나와 신라의 어린 왕족이 아마도 무덤의 주인공일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말탄 인물 토기입니다. 갑옷을 입은 인물은 발걸이에 신발을 걸고 또 고삐를 아주 다부지게 잡고 먼 길을 그걸 떠나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형태의 토기는 세상을 떠난 이의 무덤에 묻힙니다. 하늘로 주인을 안내하는 말인 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하자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토기의 내부가 이렇게 비어 있으며 액체를 담을 경우 한 350cc 정도의 액체가 담길 수 있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토기의 사용처가 주전자냐 아니면 기름을 넣어서 심지에 불을 붙이면 등이 되느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뭐에 쓰는 물건이었을까를 밝혀내기 위해 큐레이터와 보존과학자들은 오늘도 머리를 맞댑니다. 제 눈에도 보존과학자들은 경이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경주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리병은 발굴하던 당시 0.3mm의 유리조각 약 180여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깨져있던 조각을 맞추기 위해 제 동료들은 하루 종일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어디선가 운명적인 유리 한 조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이처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아주 다른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책상인데요. 여러분은 항상 시선이 가는 곳에 어떤 물건을 놓으시나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잠들 때까지 우리는 온통 물건에 에워싸여 삽니다. 그중 어떤 것은 쓰임이나 디자인이 좋아서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내게 온 물건이라 더욱 애착이 갑니다. 사물에는 또 사용한 사람의 취향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제 책상에도 다양한 굿즈가 있습니다. 물론 딱히 어떤 쓸모는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내게 온 물건들은 책상 위에 제 가장 절친이기도 합니다. 다른 세계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어서 출근한 날은 사무실에 온 것만으로도 뭔가 큰일을 한 것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면 오늘아 애썼다 딱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책상 주변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전시실에서 이 작고 다부진 책상을 볼 때마다 어지러운 제 책상을 떠올립니다. 큰 책상만 있으면 밀려둔 원고도 맞춰야 할 일도 또 일담한 책도 다 뚝딱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책상이 커질수록 어지럽히는 면적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봐야 하는 책 한 권, 그것만 딱 펼칠 수 있는 이 책상을 볼 때마다 미루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해야 할 것을 대면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하게 됩니다. 책상 옆에는 글을 쓰려면 꼭 필요한 붓과 벼루, 그리고 이와 같은 물을 담는 연적이 있었습니다. 소나 닭, 두꺼비, 거북이, 복숭아처럼 그 형태나 표현만으로도 아주 귀엽습니다. 모두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어떤 것은 마치 보슬보슬한 백설기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금강산을 옮겨놓은 듯한 이 연적을 좋아합니다. 금강산 연적은 유독 조선에서만 만들어졌습니다. 산 모양 연적을 왜 만들었을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산을 그린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 송나라 화가 종병이란 인물은 자신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내가 가고 싶은 명산을 찾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이 유람했던 곳을 그림으로 그려서 방에다 걸어뒀습니다. 머물고 싶은 장소를 그린 그림을 걸어두면 내가 보면서도 즐기는 여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때 금강산 여행은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36살의 정선이 처음 금강산에 갔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마치 지도처럼 그림의 각 장소들을 그리고 명승들과 길을 뚜렷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금강산을 가보지 못한 이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게 하고 또 여행을 가는 이에게는 이 그림이 아마도 안내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산에서 계곡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바라보던 이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의 기억은 이처럼 그림 속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은 단풍이 든 금강산 연적입니다. 저는 이 작은 금강산 연적을 볼 때마다 아마도 누군가를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매개체였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산골짜기 사이에는 사찰도 보이고 탑도 보이고요. 뭔가 이 연적을 보면서 불현듯 떠나고 싶어졌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산 모양 연적은 산을 곁에 두고 싶었던 이의 애장품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책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생각은 여러 다층의 세계에 닿을 수 있다며 안심시켜줄 그런 공간 말이죠. 개성있고 감각적인 소풍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너무 치우치게 즐기는 버릇이라는 의미로 좋아하는 마음이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굳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특별한 취미를 찾아서 타인이 어떻게 보든 그 시선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벽은 18세기 조선을 해석하는 문화 코드였습니다. 누군가는 책에, 누군가는 꽃을 가꾸는 데 미쳤습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대상을 수상한 꽃에 미친 김군. 이 책은 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였던 18세기 화가 김덕형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의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나대로도 괜찮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이가 있고 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극을 주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공간에서 나대로도 괜찮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을 건너서 우리에게 전해진 유물은 우리를 이어줍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전체의 일부다 하는 그런 느낌이 위로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침 행복이 똑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박물관이 문을 닫고 직접 유물을 보는 게 힘들 때 시작한 큐레이션 서비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담아서 발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큐레이터가 쓴 글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구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져서 떠나고 싶을 땐 박물관, 아침 한류가 똑똑처럼 공모 주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호랑이 얼굴을 멋있게 그리는 게 어려웠다는 1학년 태준이를 인터뷰할 때가 그 해의 말인 12월이었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1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싶어서 굉장히 의례적인 질문, 내년에 좋아졌음 하는 게 있니? 이렇게 묻자 지금 그대로도 좋아요 이렇게 쿨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8살 아이의 답을 들으면서 좀 속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항상 더 나아졌음 하는 것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똑똑이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이런 이야기를 묶어서 나만 혼자 알고 있긴 좀 아쉽다 하여 유물멍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내 마음을 끄는 유물, 타인과 상관없이 내게 좋은 걸 바라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잡다하게 일어나는 생각이 잦아들고 좀 고요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모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김혜린이란 분이 보내주신 원고입니다. 독서실 칸막이 아래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좁은 자리가 자신의 무덤인 것 같다. 그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는 날, 그런 날에는 문영왕릉 석수 사진을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용맹하게, 그것도 제일 앞에 서서 왕릉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신도 언젠가 세상에 멋지고 늠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나는 발효의 민족 K 취준생이다를 다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백제 문영왕릉을 지키는 진묘수가 발굴되던 당시에 촬영한 모습입니다. 똑똑이를 제가 하지 않았다면 지옥에 있는 온갖 종류의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또 백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있던 진묘수가 한 시절을 통과해야 할
우리의 든든한 후원군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아마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역 시절에 이렇게 일정한 쓰임을 갖던 유물의 시간은 은퇴하게 되면 또 우리를 만나면서 다르게 전개됩니다. 이번엔 가족의 이야기를 볼까 합니다. 효종 임금의 셋째 딸 숙명공주가 받았던 한글 편지 모음집에서 골라봤습니다. 숙명공주는 효종이 청나라에 인질로 가 있던 때 낳은 딸입니다. 고양이는 그만 안고 있고 행여 감기 걸렸거든 약을 먹으라고 아버지가 질책을 하지만 12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간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왠지 글씨체도 화가 나 있는 걸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또 다른 편지에는 언니와 동생은 궁에 들어와서 폐물을 가져가는데 욕심 없는 딸 숙명공주를 안타까워합니다. 근엄하기보다 잔소리하는 모습은 현실 아빠와 딸 같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날이 갈수록 섭섭하다고 딸이 편지를 적어 보내자 아버지가 그 오른쪽에 여백을 이용해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왼쪽에 이 단정한 글씨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공주의 것이고 오른쪽은 가끔 버럭하기도 하는 아버지의 애정어린 글씨체입니다. 한 살 아래 남동생 향종의 편지도 재밌습니다. 누나가 받아온 귤봉지에 함께 담겨온 편지입니다. 내용을 보실까요? 당시에는 귤이 매우 귀했습니다. 7개의 홍귤을 보내는데 이거 좀 작고 보잘것없지만 개수가 왜 이리 적냐 하지 마시고 웃으며 드시라고 하네요. 무심한 듯 하면서도 다정함이 묻어나오는 왕실남매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물건은 긴 시간을 여행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사실 박물관의 연원 중에는 호기심의 캐비넷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6세기에 페란테 임페라토라는 화가가 자연사라는 책에 그린 사파입니다. 보시면 천정 벽면에 물건들이 가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 화석, 동물뼈, 식물 같은 자연에서 모은 소장품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망원경이나 무기, 동전, 악기, 미술품처럼 인간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수족관 같은 이 초기적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낯선 것, 혹은 희귀한 것, 쓰임이 불분명한 것, 아름다운 것에서 상상력을 확장하려고 한 것이 바로 박물관의 출발이었습니다. 영감과 상상력은 우리를 다층의 세계에 살게 합니다. 박물관에서 우리는 꿈꾸고 떠올리는 세계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퇴근하는 지하철입니다. 이촌역에서 출발한 지하철이 이제 동작대교로 향해 갈 때 꼭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합니다. 이 하루에 한 번 마주하는 순간이 처음부터 저한테 소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의 한정판을 제가 경험하면서부터 이 구간은 꼭 바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날도 핸드폰에 콜을 받고 고개를 이렇게 받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고개를 들게 됐는데요. 창을 통해서 엄청나게 눈부신 빛들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 비치는 해지는 풍경에 매료된 이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둘 핸드폰을 꺼낸 이들이 내는 찰칵 찰칵 하는 소리가 이 조용한 지하철 열차칸을 채웠습니다. 지하철 같은 칸에 누가 탔나 이들을 제가 눈여겨보는 일은 없었지만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이지만 해지는 풍경을 우리가 함께 봤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공유하는 비슷한 느낌은 전시를 준비할 때 제가 기대하는 따뜻한 광경입니다. 전시를 보고 있으면 자잘한 고민거리나 뭔가에 쫓기는 불안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적어도 바라보는 순간은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내 안에 뭔가가 살포시 닿는 느낌입니다. 이제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박물관이 시간여행자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와닿으시나요?
유물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우주가 있습니다. 제가 고려 무덤에서 나온 공예품을 조사할 때였습니다. 남원군 부인 양씨라는 여인의 석관에서는 지금으로 치면 신용카드보다도 더 작은 크기의 휴대용 불상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녀는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불상을 택했습니다. 유물을 만나면 이별과 상실감을 견디며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던 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는 낯설고 고루한 세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아쉽고 때로는 힘겹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낸 그런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잠깐 머물다가 갈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 여러분들도 박물관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이곳만큼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해내야겠다 생각하면 사실 몸에 긴장과 힘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몸에 힘을 뺄 때 더 잘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공간이 있으면 합니다. 물론 저의 회사이지만 제게는 박물관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워서든 호기심이든 혹은 신기해서이든 내 안에 어떤 느낌을 알아차리는 힘, 그 힘은 사실 사용할수록 자랍니다. 지금 내게 좋은 것을 또 좋은 것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지 않고도 여행하는 법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